육군 소장, 한지훈의 관사. 그 이름이 가진 무게만큼이나 저택은 위엄과 기품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1년에 단 2번 군 고위급 장성들과 정재계 인사들을 위해 열리는 비공식 만찬회는 단순한 사교의 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권력의 흐름이 읽히고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며 서로의 영향력을 저울질하는 전쟁터와도 같았다. 그리고 그 전쟁터의 여왕은 언제나처럼 한지훈 소장의 아내 윤서진이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와 나직하게 흐르는 현악 사중주의 선율,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백합 향기가 공간을 가득 메웠다.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금빛 조명 아래 짙은 색의 군복과 파스텔 톤의 드레스가 우아하게 뒤섞여 한 폭의 그림을 만들고 있었다. 윤서진은 그 그림의 중심에서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손님들을 맞았다. 그녀의 미소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했고 몸짓 하나하나에는 기품이 서려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강철 나비라 불렀다. 연약해 보이지만 누구보다 강인하고 화려하지만 결코 속을 드러내지 않는 그녀에게 더할 나위 없이 어울리는 별명이었다. 사모님의 안목은 언제 봐도 감탄스럽습니다. 이 저택은 올 때마다 새로운 아름다움을 보여주는군요. 합동참모본부 차장의 아내가 호들갑스럽게 말을 건넸다. 서진은 잔잔한 호수 같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과찬이세요. 형님, 그저 남편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으려 애쓸 뿐입니다. 저보다도 오늘 형님의 드레스가 정말 멋지십니다. 꼭 봄의 여신 같아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칭찬이 오갔지만 그 누구도 어색해하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그것이 곧 예의이자 생존 방식이었다. 서진의 시선은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넓은 연회장 전체를 훑고 있었다. 남편인 한지훈 소장은 몇몇 장성들에게 둘러싸여 호탕하게 웃고 있었다. 군복 어깨에 달린 2개의 별이 조명 아래 유독 반짝였다. 그는 자신의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법을 아는 남자였다. 서진은 남편을 바라보는 자신의 눈에 스치는 자부심과 함께 아주 옅은 권태감을 느꼈다. 이 완벽하게 짜인 연극 속에서 그와 그녀는 언제나 최고의 배우여야만 했다. 그녀의 발치에는 육중한 몸집의 점원 셰퍼드 아레스가 엎드려 있었다. 남편이 전방 사단장 시절부터 함께했던 퇴역 군견으로 이제는 이 저택에 말없는 수호자였다. 소란스러운 파티 분위기에도 아레스는 미동도 없이 오직 서진의 곁을 지켰다. 녀석은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었다. 수많은 전장과 훈련을 거친 베테랑이자 서진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유일한 존재였다. 바로 그때였다. 연회장의 무거운 문이 열리고 새로운 손님이 등장했다. 순간 실내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서진은 놓치지 않았다.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의 시선이 일순간 입구로 쏠렸다. 오유라,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군사박물관 프로젝트의 신임 큐레이터였다. 그녀는 어두운 색의 제복과 드레스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순백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었지만 그 자체로 발광하는 듯한 존재감이었다. 갓 27이라던가 풋풋함과 지성이 공존하는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돌 하리만치 곧고 맑은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그녀는 주변의 시선을 즐기기라도 하듯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채
곧장 한지훈 소장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맑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심지가 느껴졌다. 한지훈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의 시선에 잠시 당황하는 듯 했으나 이내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를 되찾았다. 오, 큐레이터. 어서 오시오. 괜찮소. 일이 많아 바쁜 걸로 아는데 이렇게 얼굴을 비춰주니 고맙군. 별 말씀을요. 장군님께서 주최하시는 파티인데 제가 어찌 감히 빠질 수 있겠습니까? 유라는 웃으며 자연스럽게 지훈의 곁으로 다가섰다. 그녀는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늘어놓았다. 단순한 아첨이 아니었다. 군의 역사와 유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적인 대화였다. 지훈의 얼굴에 흥미로운 기색이 떠올랐다. 그는 딱딱한 군인들과의 의례적인 대화에 질려있던 참이었다. 신선하고 총명한 젊은 여성과의 대화는 그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듯했다. 오, 큐레이터의 열정은 정말 대단하군. 그 프로젝트 아주 기대가 됩니다. 모두 소장님 같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유라는 지훈을 올려다보며 존경심이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그리고 대화가 끝날 무렵 마치 실수인 것처럼 그녀의 손가락이 지훈의 군복 소매를 스쳤다. 아주 짧고 미미한 접촉이었지만 그 의도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방 건너편에서 다른 손님과 대화를 나누던 서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의 입계는 여전히 우아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오유라의 모든 행동을 분석하고 있었다. 계산된 걸음걸이, 적절한 순간에 터져나오는 감탄사, 존경과 유혹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눈빛까지. 저것은 호감이 아니었다. 잘 짜인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배우의 연기였고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포식자의 사냥 방식이었다. 서진은 조용히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발치에 엎드려 있던 아레스의 목에서 아주 낮고 위협적인 소리가 새어나왔다. 크르릉. 누군가 들었다면 그저 목이 잠긴 소리라고 착각했을 법한 공기의 미세한 떨림에 가까운 경고음이었다. 오유라가 마침내 지훈의 곁을 떠나 다른 쪽으로 이동하며 서진이 서 있는 곳 근처를 지나쳤다. 그녀는 서진을 발견하고는 가볍게 목례를 했다. 사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오유라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오유라 씨,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어느새 아레스의 단단한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다. 가만히 있어. 말없는 명령이 충직한 짐승에게 전달되었다. 아레스는 으르렁거림을 멈췄지만 온몸의 근육은 금방이라도 튀어나갈 듯 팽팽하게 긴장해 있었다. 녀석의 본능이 서진의 차가운 이성처럼 눈앞에 저 여자가 적김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유라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환하게 웃어 보이고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서진은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잠시 응시했다. 현악 사중주의 선율은 여전히 감미로웠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서진에게 이 완벽한 저택의 공기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났고 그 틈으로 차갑고 비릿한 바람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남편과 그가 방금 전까지 대화를 나누었던 젊은 여자를 떠올렸다.
입가에 걸린 미소는 갑옷이 되었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는 선전포고 없는 전쟁의 시작을 구하고 있었다. 파티의 소음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저택은 다시 완벽한 고요를 되찾았다. 윤서진은 아침 햇살이 비치는 온실에서 하얀 장미 가지를 다듬고 있었다. 가위가 연한 줄기를 자르는 사각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모든 것이 어젯밤의 소라는 한바탕 꿈이었던 것처럼 제자리에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어젯밤 오유라라는 여자의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눈빛이 필름처럼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그 평온한 아침을 깬 것은 등산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 한지훈이었다. 평소보다 상쾌해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미세한 활기가 감돌았다. 오늘 공기가 아주 좋더군. 당신도 가끔은 같이 갑시다. 그러고 싶지만 아시다시피 아침엔 제가 할 일이 많잖아요. 좋은 공기 많이 마시고 오셨으니 됐어요. 서진은 남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부드러운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미소 지었다. 바로 그 순간 지훈이 무심하게 말을 던졌다. 아, 참. 오늘 산에서 우연히 오유라 큐레이터를 만났어. 듣자 하니 영감을 얻으려고 그 등산로를 자주 찾는다더군. 아주 열정이 넘치는 젊은이야. 일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보통 내기가 아니더군. 서진의 손이 순간 멈칫했지만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우연 세상에 이토록 시기적절한 우연이 과연 존재할까? 그녀는 남편의 군화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아무렇지 않게 대꾸했다. 그래요. 일에 그렇게 열심히라니 다행이네요.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능력 있는 사람이 맡아야죠. 질투도 의심도 담기지 않은 완벽한 아내의 대답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차가운 이성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캠페인은 이미 시작되었다. 적은 생각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영리했다. 그날 오후 서진은 자신의 서재에서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국방부 장관 사모이자 그녀와는 오랜 세월 자매처럼 지내온 선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쩐 일이야? 서진아, 네가 이 시간에 전화를 다 하고. 별일 아니에요. 형님, 그냥 문득 궁금한 게 있어서요. 어제 파티에 왔던 오유라 큐레이터 말이에요. 아주 인상 깊더라고요. 듣자 하니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했다던데 마침 제 조카가 파리로 유학을 가고 싶어 해서요. 혹시 그쪽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실까 해서요. 서진의 질문은 지극히 자연스러웠다. 사적인 호기심과 조카에 대한 염려로 포장된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법한 질문이었다. 장관 사모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그래, 그런 인재가 우리 군에 들어왔다니 잘 됐네. 내가 프랑스 대사관 쪽이랑 연이 좀 있으니 한번 알아봐 줄게. 기다려봐. 전화를 끄는 서진은 컴퓨터를 켰다. 오유라. 인터넷에 떠도는 그녀의 이력서는 화려했다. 명문 여대 조기 졸업, 파리 소르본 대학 미술사 석사 수석 졸업, 유수의 갤러리에서 근무한 경력까지.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보일 정도였다. 서진은 몇 시간 동안 소르본 대학의 동문 데이터베이스와 관련 논문 자료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오유라라는 이름은 어디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모든 자료가 온라인에 있는 것은 아닐 터였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속 의심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며칠 뒤 두 번째 우연이 일어났다.
오유라는 군사박물관의 설계 도면과 관련된 긴급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지훈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녀의 손에는 도면뿐만 아니라 낡은 책 한 권이 들려 있었다. 소장님, 업무 시간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인사동의 헌책방 골목을 지나다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소장님께서 찾고 계신다고 들었던 절판된 군사 전략서인데 혹시나 해서요. 그 책은 지훈이 몇 년 동안 수소문했던 희귀 서적이었다. 그는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인 표정으로 책을 받아 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관심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위해 발품을 팔았다는 정성을 보여주는 고도의 전략이었다. 이 귀한 걸 어떻게... 큐레이터, 정말 고맙소. 내가 큰 빚을 졌군. 빚이라니요. 소장님 같은 분께 작은 기쁨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제게는 영광입니다. 유라는 겸손하게 말하며 미소 지었다. 지훈은 그 미소 앞에서 무장해제되는 자신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권위나 계급이 아니라 한지훈이라는 한 남자 자체를 존중하고 알아주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서진은 정원에서 아레스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때 관사문 앞에 차가 한 대 멈춰서더니 운전기사가 서류 봉투를 들고 경비에게 다가갔다. 오유라가 보낸 서류였다. 그녀는 직접 들어오지 않고 물건만 전달하고 떠났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정원에 있던 아레스의 몸은 그대로 굳어졌다. 녀석은 문 쪽으로 다가가 유라의 차가 사라진 방향의 허공을 향해 코를 킁킁거렸다. 그리고는 불안하고 불쾌한 듯 낮은 신음소리를 냈다. 서진은 말없이 아레스의 등을 쓰다듬었다. 짐승의 순수한 본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교묘한 말과 계산된 선물 뒤에 가려진 위험한 기운을 저 충직한 경호원은 정확히 감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장관 사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서진아, 나야. 네가 부탁한 거 알아봤는데 좀 이상하더구나. 서진은 숨을 죽였다. 프랑스 대사관 친구에게 확인해 보니 오유라라는 이름으로 여름 학기 단기 강좌를 수강한 기록은 있더래. 그런데 석사 학위를, 그것도 수석으로 졸업한 기록은 전혀 없다고 하더구나. 동명이인일 수도 있겠지만 나이대나 전공을 보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은데 말이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선배의 목소리는 의아함으로 가득했지만 서진의 머릿속은 얼음처럼 차갑게 정리되고 있었다. 찾았다. 완벽한 가면 위에 난 첫 번째 균열을. 아, 그러세요. 형님, 제가 뭘 잘못 알았나 보네요.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서진은 태연하게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창밖에 완벽하게 가꾸어진 정원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아름답고 질서정연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다. 저 아름다운 정원 어딘가에 독초가 뿌리를 내렸다는 것을. 분노나 불안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차갑고 명료한 목적의식이 온몸을 감쌌다. 그녀는 다시 서재로 돌아가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오유라라는 이름으로 저장했던 파일의 이름을 바꾸었다. OR, 조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게임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다. 일주일이 흘렀다. 윤서진의 일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완벽한 아내이자 기품 있는 장군의 사모였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조류가 격렬하게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장관 사모에게서 얻은 학력 위조라는
균열의 파편을 손에 쥔 채 조용히 오유라의 주변을 탐색했다. 하지만 오유라는 꼬리를 잡히지 않는 여우처럼 교묘했다. 그녀의 모든 행적은 군사박물관 프로젝트라는 완벽한 명분 아래 이루어졌다. 그날 저녁, 저택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남편은 서재에서 오유라가 선물한 책에 몰두해 있었고, 서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비를 머금은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 집사가 다가와 정중하게 알렸다. 사모님, 오유라 큐레이터가 잠시 방문했습니다. 소장님께 드릴 긴급 보충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서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또다시 시기적절한 방문이었다. 곧 남편이 서재에서 나왔고 현관홀에서 짧은 만남이 이루어졌다. 대화는 지극히 사무적이었고 몇 분 만에 끝났다. 늦은 밤에 실례가 많았습니다. 소장님, 그럼 오유라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돌아섰다. 그녀가 떠난 직후 집사가 현관 옆 높은 등받이 의자에 놓인 연보라색 실크 스카프를 발견했다. 사모님, 큐레이터께서 스카프를 두고 가셨습니다. 서진은 읽던 책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스카프를 향해 손을 뻗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크르르, 왈, 그녀의 발치에서 곤히 잠들어 있던 아레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날카롭게 짖었다. 평소의 위험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경계심과 분노가 뒤섞인 울음소리였다. 녀석은 서진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옷소매를 물고 스카프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듯이 필사적으로 잡아당겼다. 온몸의 털을 곤두선 채 스카프를 향해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리는 모습은 마치 독사를 마주한 것 같았다. 아레스, 왜 이래 가만히 있어? 집사가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아레스는 서진의 곁을 맴돌며 불안하게 지저댔다. 서진은 짐승의 기이한 행동에 의아함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스카프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무심코 코에 가져갔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익숙한 향기. 현대적인 향수가 아니었다. 아주 오래되고 고전적인 아카시아 꽃물의 냄새. 그 향기는 오랫동안 굳게 잠겨있던 그녀의 기억의 자물쇠를 돌리는 열쇠처럼 뇌리에 강렬하게 파고들었다. 사모님 안색이 괜찮으십니까? 서진은 비틀거렸다. 집사의 목소리가 멀게만 들렸다. 그녀는 대답할 힘도 없이 스카프를 움켜쥔 채 가까운 의자에 주저앉았다. 아레스가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비비며 애처롭게 낑낑거렸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흩어져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섬광처럼 터져 나오며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다. 20년도 더 된 과거, 간 육군 소령의 아내가 되었던 젊은 시절의 그녀. 남편이 근무하던 부대의 야전 훈련장에서 끔찍한 사고가 있었다. 폭발 사고였다. 지운에 유능한 부하였던 젊은 장교 한 명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 그녀는 똑똑히 기억했다. 흙과 비에 젖어 잿빛이 된 남편의 얼굴,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남편의 손을 붙잡고 절규하던 가녀린 아내의 모습을. 그 여인의 몸에서는 언제나 아카시아 꽃물 냄새가 났다. 서진은 이성을 잃고 오열하는 그녀를 부축하려 애썼었다. 사고의 책임은 부상을 입은 오태석 대위에게 돌아갔다.
그는 불명예 제대를 해야 했고 그의 모든 경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남편 한지우는 그 위기를 침착하게 수습한 공로를 인정받아 얼마 지나지 않아 중령으로 진급했다. 남편은 그녀에게 말했다. 부하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였다고. 그녀는 남편을 믿었다. 그리고 애써 잊으려 했다. 아카시아 향기를 풍기던 그 여인이 내 남편의 잘못이 아니에요. 억울해요 라고 외치던 처절한 절규를 애써 기억의 저편으로 묻어버렸다. 서진의 눈이 번쩍 뜨였다. 손안의 스카프가 마치 독사의 허물처럼 느껴졌다. 유라, 태석. 이름, 얼굴. 유라는 어머니의 눈매를 그대로 닮아 있었다. 그리고 이 향기,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메시지였다. 선언이었다. 나는 당신들이 파멸시킨 남자의 딸이다. 그리고 이제 그 빚을 받으러 왔다. 대학 졸업장에 대한 거짓말, 계산된 접근, 소름 끼치는 우연들, 모든 퍼즐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으며 끔찍한 진실을 드러냈다. 이것은 남편을 훔치려는 시시한 불륜극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 가문의 모든 것을 뿌리째 뽑아버리려는 철저하게 계획된 복수극이었다. 서진은 몸을 떨며 일어섰다. 창밖에서 마침내 폭풍우가 터져나와 세차게 창문을 두드렸다. 그녀의 눈동자에 위험한 빛이 번뜩였다. 충격은 분노로, 분노는 차가운 결의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아레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너는 알고 있었구나. 그렇지. 아가 너는 기억하고 있었어. 서진은 연보라색 스카프를 조심스럽게 접었다. 돌려주어야 할 분실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의 전리품이었다. 현재와 과거를 잇는 첫 번째 물증. 게임의 판도가 바뀌었다. 이제 이것은 가정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었다. 20년 묵은 원한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생존 투쟁이었다. 진실의 편린을 확인한 순간 윤서진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더 이상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비극적인 연극의 연출가이자 복수심에 불타는 적수를 상대해야 하는 지휘관이 되었다. 그녀의 서재. 단정하게 정돈된 책상 위에는 이제 오유라의 화려한 이력서가 아니라 20년도 더 된 군사훈련 사고, 보고서의 사본이 놓여 있었다. 먼지 쌓인 기록 보관소에서 인맥을 통해 간신히 빼낸 빛바랜 종이들이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지극히 간결했다. 오태석 대위의 판단 착오 및 규정 위반으로 인한 폭발물 오작동 사고. 남편이 말해줬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러나 서진은 이제 그 행간에 숨겨진 거짓과 침묵의 무게를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죄를 파헤치려는 것이 아니었다. 적어도 아직은 아니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오유라의 가면을 벗기고 그녀가 짜놓은 판을 통째로 뒤흔드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장을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곳으로 옮겨와야만 했다. 바로 이 저택 안으로. 그날 저녁 서진은 서재에 있는 남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혜로운 조언자의 그것처럼 부드러웠다. 여보, 군사박물관 프로젝트는 당신의 경력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예요. 그만큼 공을 들이고 있는 오유라 큐레이터를 공식적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게 어떨까요? 그녀의 노고의 감사를 표하고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는 건 정치적으로도 현명한 처사일 거예요. 한지우는 아내의 제안에 감탄했다.
역시 윤서진이었다. 언제나 자신보다 한 수 앞을 내다보고 내조하는 현명한 아내. 그거 좋은 생각이군. 당신의 판단은 언제나 옳아. 서진은 미소 지으며 결정적인 한 수를 더했다. 이왕이면 박민규 대령님도 함께 모시는 건 어때요? 퇴역하신 뒤로 한 번도 제대로 찾아뵙지 못했잖아요. 존경하는 선배 장교와 유능한 후배를 함께 격려하는 자리를 만들면 모양새도 더 좋지 않겠어요. 큐레이터에게도 야전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의 이야기를 들을 좋은 기회가 될 거고요. 박민규 대령. 그는 사고 당시 한지훈의 직속 상관이었다. 사건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살아있는 증인이었다. 한지훈은 아내의 완벽한 계획에 만족하며 흔쾌히 동의했다. 그는 아내가 짜놓은 치명적인 함정의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자신의 손으로 기꺼이 덫에 미끼를 던지고 있었다. 약속된 저녁 식사 당일, 먼저 도착한 것은 박민규 대령이었다. 희끗희끗한 머리, 강직해 보이는 인상의 노병은 한지훈을 반갑게 맞았지만 서진을 향해서는 복잡하고 깊은 눈빛으로 경의를 표했다. 그는 서진의 초대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다. 잠시 후 오유라가 도착했다. 그녀는 그날도 어김없이 우아하고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웠다. 그러나 거실에 들어서서 박민규 대령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서진은 놓치지 않았다. 놀라움은 순식간에 가면 뒤로 감춰졌지만 이미 늦었다. 여우가 함정의 냄새를 맡은 것이다.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최고급 코스 요리와 와인, 격조 높은 대화가 오갔다. 지호는 박물관의 비전에 대해 열변을 토했고 유라는 재치 있는 답변으로 분위기를 띄웠다. 서진은 완벽한 여주인으로서 모두를 살뜰히 챙기며 대화를 이끌었다. 모든 것이 표면적으로는 완벽했다. 거실 구석의 아레스만이 미동도 없이 엎드린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디저트가 나올 무렵 서진은 마침내 칼을 뽑았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박민규 대령에게 시선을 돌렸다. 대령님, 제 남편은 아직도 대령님 밑에 있던 시절에 배운 것들이 군 생활의 가장 큰 자산이었다고 말하곤 해요. 두 분 함께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으셨죠. 박 대령은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지. 야전이라는 곳이 원래 그런 곳이니까. 서진은 추억에 잠긴 듯 아련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는 유독 한 가지 사건이 기억에 남아요. 아주 안타까운 사고였죠. 비가 많이 오던 여름날의 훈련이었는데 젊고 유능했던 장교 한 분이 이름이 오태석 대위였던가요? 제가 맞게 기억하고 있나요, 여보?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한지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식탁의 화기애애한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래, 맞소. 아주 불행한 일이었지. 모두의 시선이 식탁 중앙으로 모였다. 박 대령은 말없이 접시만 내려다 보았고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회한이 뒤섞여 있었다. 오유라는 등받이에 등을 기댄 채 완전히 멈춰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지고 와인잔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제 모든 판이 깔렸다. 서진은 자신의 차갑고 침착한 시선을 오율에게 고정시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 퍼런 비수가 숨겨져 있었다.
어머, 오유라 씨, 당신은 군사역사 전문가시잖아요. 그 해박한 지식은 정말 감탄스러워요. 혹시 박물관 자료를 연구하다가 그 사건 기록을 본 적이 있나요? 오태석이라는 장교의 사건 말이에요. 어쩐지 잊혀진 역사의 한 조각 같아서요. 제대로 기억되고 조명받을 가치가 있는 이야기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그 질문은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공기 중에 박혔다.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은 없었다. 오유라는 자신이 파멸시키려는 남자와 그의 비밀을 아는 아내와 그리고 그 진실을 증언해 줄 유일한 목격자 사이에 완벽하게 갇혀버렸다. 카메라가 있다면 분명 오유라의 얼굴을 클로즈업 했을 것이다. 완벽한 가면 위로 마침내 균열이 번지기 시작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을 여주인의 승부수는 던져졌다. 이제 남은 것은 상대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윤서진의 마지막 질문이 남긴 침묵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식당 안의 공기는 너무나 무거워서 차라리 비명이 들리는 편이 나을 정도였다. 모든 시선이 오율에게 쏠렸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좁혀오는 세계의 시선, 즉 차가운 확신에 찬 윤서진의 시선, 혼란과 의심이 뒤섞인 한지훈의 시선, 그리고 깊은 연민과 회한에 잠긴 박민규 대령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마침내 오유라가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유리 깨지는 소리처럼 부자연스럽고 위태로웠다. 어머님, 사모님, 상상력이 정말 풍부하시네요. 저는 그저 일개 큐레이터일 뿐이에요. 검증된 역사적 사실을 다룰 뿐. 이름도 잘 기억나지 않는 자잘한 사고까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녀는 화제를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며 상황을 벗어나려 했다. 그러나 박민규 대령이 더 이상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굵고 낮게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젊은 양반, 그건 자잘한 사고가 아니었어. 한 남자의 인생과 명예가 통째로 짓밟힌 날이었지. 박 대령은 한지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나? 공식 보고서가 진실의 전부를 담고 있지 않았다는 걸. 그 말은 폭탄이었다. 한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대령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나 서진은 남편을 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오율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래요, 유라씨, 어디 한번 말해봐요. 역사 전문가로서 승재에 의해 쓰인 역사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어떤가요? 압박은 멈추지 않았다. 벼랑 끝에 몰린 오유라의 완벽한 가면이 마침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 차올랐다. 승자여, 당신들이 감히 승리를 노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억눌렀던 분노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의자가 끌리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한지훈을 노려보았다. 당신은 기억이나 합니까? 당신의 출세 가도에 디딤돌이 되어 사라져간 그 남자의 얼굴을, 오태석 대윈의 아버지의 얼굴을 외침과 함께 유라의 머릿속에 잊을 수 없는 과거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9살의 어린 소녀는 문틈으로 아버지를 훔쳐보고 있었다. 늘 늠름하고 자랑스러웠던 군인 아버지가 텅 빈 방 안에서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다. 유라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워졌다. 당신이 아버지를 망가뜨렸어.
당신의 그 지독한 야망이 당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한 사람을 산채로 매장해 버렸다고. 한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증오로 이글거리는 유라의 얼굴과 불가능할 정도로 침착한 아내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때 그의 시선이 거실 찬장 서랍 틈으로 살짝 보이는 연보라색 스카프에 닿았다. 저녁 식사, 박민규 대령의 존재, 그리고 아내의 날카로운 질문들, 이것은 모두 함정이었다. 아내가 판함정, 하지만 왜 의문은 다시 유라의 얼굴로 향했다. 오태석 대위의 딸, 그 얼굴, 그 이름, 20년간 애써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심장에 박혔다. 유라의 입에서 고통과 분노의 급류가 쏟아져 나왔다. 우리 아버지는 당신을 믿었어요. 당신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요. 그 훈련 장비에 결함이 있다는 걸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고가 터지자 당신은 모든 책임을 아버지에게 떠넘겼어요. 또 다른 기억에 편린 아카시아 향기가 나는 어머니가 한밤중에 짐을 싸고 있었다. 군인 관사에서 쫓겨나던 날 이웃들의 수군거림과 경멸 어린 시선이 어린 소녀의 등에 비수처럼 꽂혔다. 우리는 모든 걸 잃었어요. 집도, 명예도, 미래도. 아버지는 평생을 병과 수치심 속에서 살다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다 아버지 뒤를 따랐어요. 마침내 그녀의 눈물 젖은 시선이 서진에게 향했다. 그리고 당신 이 저택의 우아한 안주인 당신의 남편이 우리 가족의 폐허 위에 세워진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는 동안 당신은 내 어머니에게 동정의 손길을 내밀었지. 식당은 다시 지독한 침묵에 휩싸였다. 지진이 휩쓸고 간 폐허의 침묵이었다. 유라는 에너지를 모두 소진한 채 흐느끼고 있었다. 한지호는 의자에 주저앉아 순식간에 20년은 늙어버린 모습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변명조차 할 수 없었다. 그때 윤서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찬장으로 걸어가 연보라색 스카프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남편 앞의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아 오히려 섬뜩했다. 이것이 당신이 내 집에 들인 것입니다, 여보. 그녀가 한 말은 그것뿐이었다. 비난의 화살은 유라가 아니라 남편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복수자를 폭로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남편에게도 심판을 내린 것이다. 화려했던 벨벳 커튼이 내려오자 그 뒤에 감춰져 있던 상상보다 훨씬 더 어둡고 끔찍한 비극의 무대가 드러났다. 네 사람은 파괴된 무대 위에 갇힌 채 움직이지 못했다. 오유라의 복수는 절정에 달했지만 그 끝에 남은 것은 승리의 쾌감이 아닌 공멸의 잿더미뿐이었다. 한지훈은 무너졌고 박민규 대령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윤서진은 자신이 만들어낸 이 잔해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녀의 승리는 재처럼 쓰고 차가웠다. 지옥 같은 저녁 식사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장군의 저택은 묘지처럼 고요했다. 한지우는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윤서진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온실에서 난초를 돌보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은 상대를 물어뜯기 마련이라는 것을. 오유라의 방역은 이제 시간 문제였다. 그리고 그날 정거, 마침내 폭풍이 몰아쳤다. 시작은 한 인터넷 연예 매체의 단독 기사였다. 윤서진은 거실에
대형 TV 화면에 떠오른 헤드라인을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단독 전쟁 영웅인가, 파렴치한 괴물인가, 한지훈 소장의 추악한 과거와 숨겨진 희생자, 눈물의 인터뷰. 기사는 지독하게 선정적이었다. 화면 속 오유라는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권력의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20년 전 아버지가 겪었던 억울한 사건을 교묘하게 비틀었다. 한지훈이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아버지를 희생양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감을 덜기 위해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2차 가해를 했다고 말했다. 그녀 자신의 계획적인 접근과 거짓말은 철저히 숨긴 채 모든 서사를 권력형 비극으로 둔갑시켰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기사는 삽시간에 모든 포털 사이트의 메인을 장식했고 SNS는 한지훈을 비난하는 여론으로 들끓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참군인의 명예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땅에 떨어졌다. 국방부와 저택에는 전화가 빗발쳤고 군 내부에서는 그의 정적들이 상어처럼 피냄새를 맡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서 윤서진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단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최 기자님, 저 윤서진입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파일을 보내겠습니다. 그녀의 무기는 최경호 기자였다. 찌라시나 선정적인 이슈를 쫓는 기자가 아니었다. 진실 외에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 서진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를 자신의 검으로 점찍어 두었다. 그녀가 보낸 이메일 첨부 파일은 단순한 제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완벽한 사건 보고서였다. 첫째, 사고 당시 장비 결함과 보고서 조작 압박이 있었음을 상세히 기술한 박민규 대령의 공중된 진술서. 둘째, 사고 이전 오태석 대위에 우수했던 근무 평점과 동료들의 증언. 셋째, 오유라의 소르본 대학 학력 위조를 증명하는 프랑스 대사관 교육 담당관의 공식 확인서. 넷째, 오유라가 한지훈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음을 보여주는 지난 몇 달간의 행적 타임라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시민의 이름으로 20년간 묻혀있던 군 내부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윤서진 자신의 짧지만 강렬한 청원서. 그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었다. 반박의 여지가 없는 팩트로 구성된 치밀하고 압도적인 정보전이었다. 최경호 기자의 기사는 정확히 3시간 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시사 주간지의 웹사이트에 올라왔다. 헤드라인은 선정적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기사보다도 강력했다. 심층 취재, 오태석 대위 사건의 전말, 20년의 불의, 딸의 복수, 그리고 묻혀버린 진실. 기사는 한지훈을 옹호하지 않았다. 젊은 장교 시절 그의 야망과 과오를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 그러나 그것은 파렴치한 괴물의 약탈이 아닌 한 인간의 비겁한 실수였음을 명확히 했다. 더 결정적인 것은 기사가 오유라의 복수극 전체를 해부했다는 점이다. 그녀의 거짓말, 교묘한 조작, 그리고 아버지의 비극을 사적인 복수의 무기로 사용한 비정한 행태까지. 기사는 그녀를 희생자의 자리에서 가해자의 자리로 끌어내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사는 오태석 대위의 명예를 복원했다. 그는 무능한 장교가 아니라 상관의 잘못된 판단과 조직의 은폐 속에서 희생된 유능한 군인이었음이 만천에 증명되었다. 여론의 흐름은
지진처럼 순식간에 뒤바뀌었다. 파렴치한 장군에 대한 분노는 군 내부의 부조리와 비뚤어진 복수극에 대한 토론으로 바뀌었다. 대중의 동정을 받던 오유라는 순식간에 전국적인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혔다. 그녀를 인터뷰했던 인터넷 매체마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20년 전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적인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한지훈은 자신의 서재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세상에 까발려진 자신의 죄와 마주해야 했지만 동시에 진실의 전부를 보게 되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같은 시각 오유라는 자신이 불을 붙인 언론의 폭풍에 역으로 휩쓸리고 있었다. 동정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기자들은 이제 그녀의 거짓말을 캐묻는 하이에나로 변해 있었다. 저택은 다시 고요해졌다. 윤서진은 자신이 일으킨 이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었다. TV에서는 그녀가 연출한 모든 결과가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겼다. 오유라를 파멸시켰고 남편이 과거의 죄와 마주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 따위는 없었다. 차갑고 잔인한 정의를 위해 그녀는 남편의 명예와 가족의 평화를 제물로 바쳤다. 백주대낮에 몰아친 폭풍은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갔다. 이제 이 폐허 위에서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할까? 그 질문만이 잿더미가 된 공기 속에 무겁게 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는 평온이 아닌 모든 것이 끝난 뒤에 허망한 적막이었다. 세상의 소음은 잦아들고 이제 남은 것은 차가운 현실과 각자의 몫으로 돌아온 결과뿐이었다. 오유라의 추락은 그녀가 꿈꿨던 비상만큼이나 극적이었다. 그녀가 쏘아 올린 거짓의 화살은 부메랑이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명예훼손과 증거 위조 혐의로 기소된 그녀는 법의 심판대 앞에서 초라하게 무너졌다. 한때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비운의 복수자는 이제 동정조차 받지 못하는 희대의 사기꾼으로 전락하여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빠르게 잊혀갔다. 그것이 그녀 자신의 오만과 기만이 자초한 제3의 인물이 맞이한 당연한 결말이었다. 국방부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오태석 대위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재조사에 착수했다. 진실은 명백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고 오태석 대위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는 공식적으로 회복되었다. 국가는 그의 유족비록 이제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그의 이름 앞에는 순직기라는 명예로운 두 글자가 새겨졌다. 늦었지만 정의는 제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한지훈. 그는 자신의 어깨에 달려있던 별 2개를 스스로 떼어냈다. 전역 지원서는 조용히 수리되었다. 군사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담담히 받아들였다. 그것이 자신이 20년간 외면했던 과거에 대해 치러야 할 최소한의 대가임을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경랑이 잠잠해질 무렵 텅 빈 저택의 식당에서 윤서진과 한지훈이 마주 앉았다.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테이블이었다. 그들의 사이에는 이혼 서류 2장이 놓여 있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한지훈이었다. 오 대위, 명예가 회복됐다고 하더군. 국립현충권으로 유해도 옮겨진다고. 그래야만 했어요. 서진의 대답은 짧았다. 당신이 한 모든 일들 잔인했어. 하지만 옳았어. 한지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20년 동안 비겁자였지. 비겁자로 죽지 않게 해줘서 고맙소. 나는 나를 위해 한 일이에요. 서진이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비 내리는 날 아카시아 향기를 풍기며 울던 한 여자를 위해서요. 더 이상 대화는 없었다. 그들은 말없이 서류에 서명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부부 관계는 그렇게 잉크 자국 몇 개로 끝이 났다. 며칠 뒤 저택은 텅 비었다. 화려했던 가구들과 그림들이 모두 빠져나간 공간은 낯선 메아리로 가득했다. 윤서진은 마지막으로 저택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청춘과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있던 아름다운 감옥. 그녀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와 낡은 사진이 담긴 상자 하나만 들려 있었다. 문 앞에는 아레스가 입에 자신의 목줄을 문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6개월 후 동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 파도 소리가 도시의 소음을 대신하는 곳. 윤서진은 아담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하얀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장군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윤서진이었다. 값비싼 드레스 대신 편안한 면 원피스를 입고 사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즐거움을 위해 책을 읽었다. 작은 정원에 상추와 토마토를 키우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소일거리였다. 어느 날 새벽, 그녀는 집 앞 툇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발치에는 늙은 궁연 아레스가 편안하게 엎드려 있었다. 지난 계절의 폭풍은 이제 아득한 기억이 되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되찾았다. 그녀는 이겼는가 졌는가 이제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자유로워졌다. 붉은 해가 수평선을 물들이며 새로운 아침을 알리고 있었다. 윤서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래는 이제 누구도 아닌 그녀 자신의 손으로 써 내려갈 백지였다. 조용하고 평온한, 진짜 인생의 첫 장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